키워드는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바이든보다는 다가올 트럼프 2.0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막 그런 분위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매우 바빴죠. 그렇죠. 많이 만났다. 우군 확보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유독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한미일 이런 구도가 이번에도 한 40분 정도 해서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게 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느라 분주한데 우리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을 경시한 적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의 분위기도 또 중국의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일단 초기에는 매운맛이 될 거다 이거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교수님 바쁘시겠어요 요새. 그렇죠, 뭐. 아 요새 그냥 수돗물인 줄 알았어요. 틀면 나오셔서. 아유, 그러니까 요즘 이 트럼프 이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시진핑 주석이 네. 조만간 방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제자 조면에 일제히 실렸는데 그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그 페루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시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한 30분, 한일 정상회담이 한 36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좀 길게 했는데 한일 정상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 매우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관리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번에 뭐 서로 이제 초대하겠다, 방한해달라, 네. 방중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년도 이제 경주 그 에이펙일 때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 밥 한 끼 먹자. 그 언제가 언젠지는 서로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일단 분위기가 지금 중국이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은 이번에 페루 이 에이펙 정상회담 그다음에 G20도 있는데 이번에 잘 보셔야 될 게 키워드는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바이든보다는 다가올 트럼프 2.0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막 그런 분위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매우 바빴죠. 그렇죠. 많이 만났다. 우군 확보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유독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한미일 이런 구도가 이번에도 한 40분 정도 해서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게 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을 지금 어쨌든 가까이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래서 뭐 무비자, 비자 면제 이것도 네. 그런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밖에도 뭐 한중 의원 간의 교류라든가 지금 민간 차원, 지방 정부의 방한 등등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많은 시그널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경주 신비주의 방한 부분에서는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한령도 해제가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벌써 시그널을 던졌다는 게 우리 게임 파노 같은 경우도 네. 지난 10월 달에 이제 발급도 해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그널이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한한령 자체가 중국이 이제 뭐 인정을 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적은 그렇죠.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중국을 많이 가잖아요. 네. 이게 만나면 많은 기업인들,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공산당원들 여러 사람 만나보면 뭐 어쨌든 한한령인 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모든 거 정리된다. 그런 말 한마디에 방한이 된다. 야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 입장에선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인데 트럼프가 더 매운맛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출범도 안 했는데 둘이 친하게 지낸다고 이거 약간 눈썹을 치켜 세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죠.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트럼프 2.0에서 미중 관계 이야기만 해도 오늘 1시간 또 오늘 좀 네. 이야기할 게 많은데 네. 이번에 2.0은 1.0하고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뭐 완전히 이제 대중국 강경 노선이 이제 그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했을 때 조금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인해 해빙 무드가 있을 때 조금 그러니까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건 좀 그런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트럼프 자체가 다자보다 양자를 좋아하고 당연히 대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관세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뭐 이게 불편한 측면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이걸 볼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제 바이든하고 다른 게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서 이제 동참해라는 시그널을 바로 그냥 던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간접적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좀 불편한 심기가 그런 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려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얘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참해라. 중국 제재하는 부분에서. 근데 그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좀 답답해지고 불확실성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고 중국 비중이 경시된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지금 네. 브라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면 한국 동참하지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게 동참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이슈를 좀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어떻게 되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각자 도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다른 유연하고 좀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IRA에 대한 수정 폐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부분에서 정부의 대미 협상력도 많이 제고를 시켜야 될 것 네. 같고 일단은 대중국 부분들이 이 트럼프 이점에서 제재가 심화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많이 할 겁니다. 중국에 있는 첨단 제조 기업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한국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오. 기회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매우 이제 시그널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이도 와이낫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유연하고 균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을 이원화하는 전략을 지금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중국은 중국의 이런 분리된 이원화 전략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 전략을 빨리 서두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아마도 이민자에 대한 추방, 네. 불법 이민자 추방과 함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중국도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요번에 일단 돈을 우리가 중국 경제 이야기도 조금 뭐 할 수 네. 있겠지만 이번에 중국 경제가 이제 재정 지출을 왜 많이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일단 돈을 좀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이제 60%든 뭐 100%든 때리는 부분에서 기업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 돈이 없습니다. 수입할 기업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정 지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일단 12월 1일부터 지금 수정 관세법이 있죠. 전혀 미국과의 이런 싸움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관세를 하면 중국을 똑같이 때린다라는 수정 간섭법이 이제 12월 1일자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무기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채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건 영향이 별로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채 가지고 있는 걸 시장에 던진다 그 부분. 이미 2018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일부 매체에서 이제 이런 국채를 던질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뭐 자원 무기화 부분들 그다음에 트럼프 2.0에 대해서 이미 오랜 기간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자재도 비축을 많이 해왔고 이제 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지금 첫 번째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트럼프가 오자마자 뭘 할 거냐면 일단 청구서를 들이댈 겁니다. 야, 네가 2020년도에 나하고 사인한 거 이거 다 안 산 거 있잖아. 2년 동안 한 2천억 달러 사기로 했는데 한 네. 60% 샀다고 난 들었는데 나머지 이거 빨리 바로 사라. 이거 야. 사고 그다음 버전의 관세는 이야기를 하자. 그럼 일단 바로 청구서 내밀면 여기 네가 사인한 거 있잖아. 이거부터 청구서 그렇죠. 내밀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뀌니까. 네. 네. 왜냐하면 그때 하고 2년 동안 2천억 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된 것을 그 청구서를 뭐 들이밀고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사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지금 이런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입할 되는지 이걸 대두를 얼만큼 수입해야 될 것이 이런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게 결국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런 속내가 다 보였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면 제일 먼저 외상값부터 갚으라고 할 텐데 우리는 외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갚으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지금 여기에서 마냥 맞고만 있거나 마냥 화해 제스처로 협상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중국 안에 지금 내수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이 중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봤거든요. 장쑤성의 대학 캠퍼스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네. 이 대학생이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습하러 나갔는데 저임금의 착취가 너무 심했고 나를 일부러 졸업 못하게 해서 나는 대학도 졸업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인데 앞서서도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이런 곳들에서 다 큰 일선 도시들인데 다수 대중을 겨냥한 범죄가 계속 벌어진다. 이거 중국 사회 심상치 않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건데 묻지마 살인 이런 건데 이거 중국에서는 뭐 쉽지 않죠. 워낙 뭐 이게 공안이라든지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핵심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뭐 지금 대미 수출 부분들을 의존도를 지금 낮추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인데 소비가 지금 계속 안 들고 있고 올해 지금 9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계속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네.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면 지금 은행 위안화 저축 잔액이 지금 인민은행에 기업하고 개인하고 합쳤을 때 한 5경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중에서 개인이 지금 은행에서 저축한 위안화 금액이 한 2경 9천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고 지금 모든 나오는 경기 부양책의 키워드는 돈 좀 쓰라라는 겁니다. 돈 좀 쓰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지수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뭐 일자리가 당연히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랑 지금 개인 가게밖에 없습니다. 가게가 돈을 안 쓰죠. 그럼 정부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매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하나의 지금 중국 현 상황을 또 알리는 하나의 또 한 단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매년마다 지금 한 1,2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지금 사회로 쏟아지는데 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플랫폼 그쵸. 기업들이라든지 서비스 기업들이 좀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이제 내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실업률 자체가 뭐 20% 이런 하는 이유가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고 중국 정부 입장에도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일 거라고. 그래서 5%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한 1,200만 일자리는 5%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중국 정부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고뇌가 있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취업이 어렵겠구나 싶은 게 왜 교수님 예전에 보면 네. 중국의 TV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젊은이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취직하는 데가 다 게임 회사, IT 회사 이런 데잖아요. 네. 아니면 프로게이머. 보통 아마 여러분 OTT에서 중국 시리즈 맞아요. 보시면 그럴 텐데 최근에 그런 게 제작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IT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작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 또 대학생들 제가 이제 많이 가서 만나 인터뷰를 해보면 그냥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일반 기업 입장에서도 같은 임금에 대학생보다는 또 대학원생을 뽑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학사 가지고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최소한 취업 시장에서 출발점이 석사 정도는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많은 지금 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인건비가 그러면 예전 뭐 대학원생 학사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이제 학사 정도의 월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뭐 학력의 이런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달 초에도 보니까 전인대 상무위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 지방 부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지방 부채가 뭐 일단은 뭐 중국 재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9월 말까지 한 44조 7천억 위안 뭐 전반적으로 한 8,600
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8일 날 나오는 저는 이걸 4차 부양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 전체 경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5년 동안 나눠지는 거고 네. 지금 이게 단순 일간의 지금 소비 심리를 일으키는 매우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이미 발표된 것들도 있고 사실 8일 날 발표된 것은 한 6조 위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160조 원 정도가 푸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존 거를 내년 거를 좀 끌어올고 돈을 가져오고 5년 동안 나눠서 한 8천억 위안을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지방 부채에 조금 숨통은 트이는 효과가 있고 또 그 돈이 또 이제 소비 쿠폰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소비 진작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방 정부의 고금리 부채를 중금리로 대환대출해준다. 이게 핵심이라 네. 부채를 돌려막기 하는 건지 시장에 실질적으로 실탄을 쏴주려고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는 생각을 중국 정부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네. 박연미가 하는 생각을 못할 리가 없는데 왜 시원하게 시장에 돈을 쏘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은 특히 세 가지 정도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순간에 돈이 풀었을 때 이제 경기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게 부채에 대비한 정부 중앙정부 부채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결국 부채에 대한 함정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좌우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알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지금 트럼프 2.0은 제가 앞에서 잠시 강조드렸지만 트럼프가 1.0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1.0 시대에 너무 순진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타임즈 인터뷰할 때는 말기 때문에 네. 경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도 그렇고요. 국가안보보좌관도 다 매파고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중국을 제재에 관련됐다 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이 무역 관세가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수입을 하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고 기업들이 무너지면 아까 결국 또 일자리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화끈하게 돈을 못 풀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과 중국 정부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줄다리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계속 더 풀어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이 11월 달에 광문제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광문제가 그래도 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이게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는데. 맞습니다. 소비 네. 효과가 조금은 이제 부양치하고 좀 올라오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정부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또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내년 3월 양회 때 돈이 이제 얼마 재정 지출이 얼마가 되느냐. 그때는 이제 트럼프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곽이 대충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규모 자체가 조금 선명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뭘 요구할지 모르니까 약간 비축한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1.0 때도 왜 그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가고 이러면은 저희가 비행기 몇 대 살게요. 요런 얘기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에 됐고 내가 대만 가져왔잖아. 시 주석에게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 문제일 수 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2.0 할 때 일단 안 좋은 게 더 많지만 그래도 그 좋은 걸 찾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대만 이슈 그다음에 한미일의 이런 협력 규제가 틈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끼고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대만 부분도 지금 이제 미국과 대만 트럼프 2.0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 물건을 더 사라. 이런 부분 요구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지금 대만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 자꾸 얼음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볼 때 대만을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더 압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게 속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미 이번에도 미중 정상회담이 100분 동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100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네. 가장 키워드는 대만 꿈꾸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바이든한테 한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부분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진핑의 4.0으로 그러니까 시진핑 4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저는 타이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쉽게 타개되지 않을 경우에 매운맛 트럼프 2.0 시대에 이 선을 한번 넘어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 지금 아니에요? 이제 가장 그렇죠. 만약에 상황이 정말 악화되고 이럴 경우는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보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되면 타이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격탄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이게 더 힘들어지면 힘든 것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대만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트럼프 입장은 대만과 중국을 계속 이제 이걸 이제 밀고 밀당을 하면서 대만 부분들 중국이 계속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대만을 계속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 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심하잖아요. 트럼프 1.0 때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때 차이잉은 총통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중국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번 통화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집 저 집 다 사정이 궁금한 건 우리 집 때문인데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자 도생에 분명히 온다. 그러면 각자 도생을 위한 우리의 스스로의 핵심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막 흩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균형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미시적인 부분에서 기업들한테 조금 더 빠른 시그널, 그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미 협상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들이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정확한 좀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으면 기업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 초에 아마 방미 사절단이 꾸려지겠죠. 그때 가져갈 정확한 메시지들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들 지금 장부로 정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저희 조만간 다시 모시고 또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